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방금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 지금 올해가 24년이잖아요. 작년 23년, 그 전에 22년. 우리나라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게 1929년입니다. 1929년 이후로 작년하고 그 작년에 기후변화가 가장 심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기상청 예보가 엄청 더울 거고 비도 많이 올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세계적인 것, 우리나라 그리고 경기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 경기도에는 여러 가지 대응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 그리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한 6-7가지 하고 있어요.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세계적으로요, 기후변화 추이를 볼 때는 크게 4가지 지표를 씁니다. 첫째,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두 번째,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네 번째,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 크게 이 4가지를 지표를 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건 메탄이건 아산화가스건 전부 다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평균 기온도 산업화 이후에 계속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당연히 해수면 높이도 올라갔겠죠. 왼쪽은 북극이고 오른쪽은 남극인데요. 얼음, 빙하의 질, 양입니다. 빙하의 무게가 많이 줄었어요. 이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기후변화가 산업화 이후에 쭉 늘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2023년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45도씩 일단 높아졌대요. 이걸 우리가 1.5도씩 이내로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전국 평균 기온이 13.7도로 기후 측정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1929년 이후로 가장 높았어요. 평균 기온이 그러고 평균 기온 편차도 굉장히 컸어요, 작년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수면도 많이 높아졌어요. 해수면은 온도도 높아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경기도 볼까요? 작년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3월 평균 기온이 높으니까 꽃이 빨리 피었어요. 그러다가 4월 초에 마이너스 1.3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꽃이 딱 피다가 냉해를 이뤘어요. 그것 때문에 방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이 기후변화 때문에 사과가 올해 지금 금값이 된 겁니다. 유달리 작년에 심했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요, 이 냉해 피해가 작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과수, 그렇게 피해를 입은 과수는 올해도 그 영향이 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이제 막 꽃이 피었던 게 비실비실합니다. 올해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겨울과 봄, 가뭄, 여름 최다 일 강수량이 집중호우. 우리나라는 1년에 한 1,400mm 정도 비가 와요. 그러니까 대략 평균으로 보면 한 매달 100mm 정도 온다고 보고, 장마 때 좀 많이 오고, 평월에는 한 90에서 100mm 정도, 장마 때는 한 200mm,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작년에는 또, 그 작년에, 1, 2월에는 비가 거의 안 왔어요. 작년이 아니고 그 작년입니다. 그러다가 5월 달에 거의 안 왔어요. 그리고 6월 달에 갑자기 285mm 물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하고 그 작년에 우리나라 기후가 제일 진폭이 심했고 빈도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지금 경기도입니다. 하나마나 미래 전망을 보면 연평균 기온이 앞으로 4도 정도 더 오를 거래요. 지금 현재 13.7도라고 그랬잖아요. 13.7도 정도 되는데요. 2050년이 되면은 4도 정도 오르니까 한 17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가 이런 상태가 돼요. 기온이 전체가 올라가 있어요. 재배 적지라고 그러죠. 작물을 키우는 곳. 한번 볼까요? 기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재배 적지가 올라가겠죠. 자, 사과 보면은
예전에 대구였지만 지금은 포천까지 올라가 있는데 잘 아실 거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녹차, 고성에서 지금 고성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요, 경기도에 있는 주요 작물이에요. 사과, 배, 포도, 인삼인데요. 여기서 심각한 것은 사과입니다. 사과의 경우에 2010년하고 40년 뒤인 2050년을 비교해 보면은 사과 재배 적지에 98%가 없어집니다. 98%가 없어진다고요. 이제 남한에서 사과 안 나옵니다. 이게 현상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그럼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후 변화에 맞춰서, 즉 온도가 올라갈 때 또는 내려갈 때, 그리고 병이 잘 나올 때 잘 견딜 수 있는 품종을 만드는 것. 두 번째로, 그렇게 마찬가지로 품종이죠. 저온, 맞춤형 품종.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병해충이 많이 나오죠. 그 병해충에 어떻게 적응 진단을 하고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되도록이면 탄소를 적게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농법. 그리고 ICT를 이용한 스마트 농법.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은 먼저 식량작물. 경기도에서는 식량작물을 크게 3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벼, 옥수수, 콩, 이 3개인데요. 자, 먼저 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연구소에다가 세대 단축 온실을 만들었어요. 스피드 브리딩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콩 품종을 좀 더 빨리 교배해서 신품종을 만들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놨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경기 지역 적응 고품질 내재성 식용 옥수수를 만들도록 지금 품종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육종을 활용해서 복합 저항성 품종으로 지금 내고온성, 내병성 그 2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품종을 경기도 지역별로 31개 지역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한 10개 정도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맞는 벼 품종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요, 장미는 본래 고온성입니다. 고온성인데 저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장미를 만들어서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장미 품종을 만들고 있고요. 국화는 본래 저온성입니다. 근데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국화 품종을 만들고 있고, 내한성, 추위에 잘 견디는 복숭아 같은 것도 같이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그 저온 생육이 가능한 장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육종한 이 품종을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에 보내가지고, 신안군 요즘 퍼플섬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만든 퍼플이라는 장미 품종이 있어요. 그걸 신안으로 보내서 그 지역에서 적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품종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를 중심으로 사과 같은 경우는 개화기의 이상저온 발생 빈도를 저희가 보니까 이상저온 발생 빈도를 보니까 사과는 지금 품종을 만생종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배 같은 경우는 개화기 이상저온 발생 빈도를 보니까 중생종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중생종. 그리고 복숭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빈도를 조사해 보니까 만생종으로, 경기도는 만생종이 어울린다. 포도 같은 경우도 생육비 보온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생종이 경기도에는 어울리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런 쪽의 품종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올 때는 많이 오고 안 올 때는 또 굉장히 안 오니까 이 가뭄 발생 빈도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어떤 작물이 좋을지, 그리고 가뭄에 대비해서 저수지 용량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이것까지 저희가 대비해서 지역별로 그 지도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봄철 농업용수 수량까지 다 예측을 해서 적어도 이 지역은 저수지에 어느 정도 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관계 기관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주요 작물 변화 예측인데, 벼, 경기도는 사실은 그 위도가 37도부터 38도, 그러니까 평택이 37도고요. 윗부분이 38도거든요. 위도 1도 사이에 경기도 전체 31개 지역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위도 1도면은 기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기상 차이가. 여기에 맞게 저희가 품종을
중만생종하고 중생종하고 초생종으로 나눠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해주고 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양 시기를 한 일주일, 한 5일만 좀 늦춰도 그래도 벼 품질이 괜찮아지는데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하신지 올해도 이양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래서 이양 시기가 언제가 가장 좋은지 경기도 지역별로 이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는 지금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31개 시군마다 각각 어울리는 벼 품종을 다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 지역별로 대략 한 10개 정도를 그룹핑을 해가지고 알맞은 벼 품종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만든 벼 품종이 삼광하고 참드림입니다. 이 두 개, 삼광하고 참드림은 그래도 수량성도 좀 높고 기후변화에 적응이 잘 되고 있는 품종으로 저희가 검증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혹시 농사 지으실 때 벼 품종을 선택하실 때는 저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인력과 공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 것인데요. 경기도 내에 1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작물 전문 지도사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농업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배 피해를 많이 받은 작물이 뭘지, 피해를 좀 덜 받을 작물이 뭘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가 인력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전문가들한테 그리고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설문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 지도를 이렇게 작물을 뽑았는데요. 이걸 경기도 지역에다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면 경기도 시군별로 재배 피해가 많은 작물이 이렇게 나오고 적은 작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포천에서 농사를 짓는다면은 이런 농사는 안 지으시는 게 좋겠죠. 또 여러분이 포천이라면 이게 지금 사과인가요? 잘 안 보입니다. 아마 사과 같은데요. 포천이라면 사과가 좀 피해를 덜 받으니까요. 그래서 사과 적지가 점차 올라가서 포천이 괜찮은 곳으로 지정을 저희가 해놓은 겁니다. 사과는 저온성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산간지대에 많이 자라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대구가 사과 적지였지만 지금은 경기도하고 강원도까지 다 올라와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2050년이 되면은 경기도에 있는 사과 재배 적지의 98%가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사과가 금사과가 아니고 이제 다이아몬드 사과, 그걸 넘어가면 뭐라고 해야죠? 다이아몬드 할아버지 사과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재배 기술을 개발해 드리는 거죠. 자, 이것은 아무래도 기후변화가 많이 생기면은 병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병해충을 조기에 진단하고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에 꼭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사이버 식물병원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버 식물병원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저희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민들이 고추를 키우다가 고추에 이상한 병이 나타나면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식물을 보내면은 저희 전문가가 아 이건 무슨 병인지 어떻게 처방을 하십시오라고 알려드리는 용도로 개발을 했는데요. 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하루에 한 2,00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80%가 도시민입니다. 농민이 아니고요. 한 80%니까 거의 1,000명 이상이 도시민들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요즘은 반려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애완동물, 반려동물 하듯이 애완동물은 장난감인 거고 애완식물도 장난감인데 지금은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식물이잖아요. 집에서 반려식물을 키울 때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이쪽으로 사진만 찍어서 보내드리면은 저희 전문가들이 즉석에서 판단을 해서 바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희들 꿈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꿈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사이버 식물병원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사이버지만 작물 생육 진단하는 병원을 만드는 게 저희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꿈입니다. 방금 제가 반려식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려식물로 집에서 키우기 좋은 커피 같은 것도 집에서 키워보면 좋고요. 파파야 같은 경우도 큰 화분으로 키워보면 좋거든요. 자, 바로 그럴 때 파파야를 키우려면 어느 정도 화분 크기에서 비료를 어떻게 주고 어떻게 키가 어느 정도로 관리하면 좋습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키우면 좋습니다 라는 모델이죠.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은 집에서 반려식물을 키우시는데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건 그린월이라고 그러잖아요. 벽면 녹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용도별로 학교용, 복합 건물용,
가정용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어떻게 하면 좋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품종은 뭐가 좋겠습니다 하는 것도 저희가 다 일일이 테스트해가지고 수치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쿠아포닉스라는 것 아시잖아요. 밑에서는 물고기를 키우고 물고기가 싼 그 배설물, 이걸 가지고 이 양분을 이용해서 식물을 키우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걸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영양호 같은 것을 막을 수 있죠. 물고기와 채소를 동시에 생산하고 활용하는 신산업으로 먹거리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쿠아포닉스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물고기를 키울 때 그 배설물이 어떤 작물을 키우는데 좋다. 예를 들어서 잉어를 키울 때는 어떤 배설물이 많이 나오니까 상추를 키우는데 좋고, 가물치를 키웠을 때는 어떤 배설물이 많이 나오니까 뭘 키우는데 좋다. 이런 걸 저희가 일일이 테스트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이것은 국가 배출가스를 지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벼농사를 지을 때 물을 채워놓으니까 땅에서 물을 채워놓으면 메탄가스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 물을 채우고 나중에 추수기 때 직후에는 물을 좀 떼는 게 좋겠다. 그럼 메탄가스가 덜 발생한다. 이걸 실험을 다 해가지고 국가 배출가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이러이러하게 농사를 지어서 메탄가스를 얼만큼 덜 발생시켰습니다 하는 것을 세계 학회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그 배출가스를 저희하고 각 지역별로 저희하고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국가 단위의 배출가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끝으로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 상용화 기술도 개발하고 있어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작물의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보온, 암파초, 노주발에서 빨간색하고 보라색으로 광합성이 쓰이고 나머지 빛은 광합성이 안 쓰이니까 그 빛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높다. 이런 기술을 저희가 일일이 개발을 했고, 거기에는 어떤 작물을 심으면 좋습니다 하는 것까지 다 테스트를 했는데요. 식물공장은 실내 식물공장뿐만이 아니고 노지 스마트팜까지 별도로 노지 스마트팜에 어떤 작물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하는 것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농업기술원에서 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시범사업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은 벼, 밭작물, 기상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나눠서요. 벼 같은 경우는 안정생산 신품종 보급 및 저탄소 기술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벼 품종을 지역에 맞게 개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농물 관리를 할 때 중간 물빼기를 언제 하면은 메탄가스가 가장 적게 발생된다. 또 지역별로 아까 그랬잖아요. 한 10개 정도를 그룹핑을 했다고요. 지역 특화 신품종을 만들어서 연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진이라는 품종을 심으면은 별 품종을 심으면은 좋습니다라는 이렇게 지역별로 품종을 따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밭작물 같은 경우는요, 기상재해 대응 기술 투입으로 안정 생산 기반을 조성을 했는데, 바로 뒤에 그 동영상 하나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실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실내 스마트팜의 실내에 재배 환경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성을 많이 뽑는다거나 생산량을 많이 높일 수 있겠지만은, 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 온도 습도를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지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목표가 다수화기라든가 기능성이 아니고 피해 최소화에 뒀어요. 노지 스마트팜의 목표는 피해 최소화입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스마트팜에 적응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팜은요, 굳이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어도 스마트팜 디지털 농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서리가 내릴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 새벽 4시에 방상팬을 트십시오라고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 문자를 보고 방상팬을 켜는 것도 저희는 디지털 농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기예보 보시잖아요. 기상청에서 나오는 일기예보는 동네 예보라고 그래서 5km 단위로 일기예보를 해줍니다. 이 동네는 바람이 2m/s로 불겠습니다. 이 동네는 바람이 2.5m/s로 불겠습니다. 5km 단위로 일기예보를 해주는데, 저희들은 그 정보를 받고 거기에다가 농지의 지형 정보를 덮어요. 예를 들어서 과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지형 정보를 덮어 씌워서 저희가 분석을 하면 30m 단위의 농장 일기예보가 가능합니다. 5km 단위 동네가 아니고요. 30m 단위 농장 일기예보가 가능한데, 이 기술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미 전국에 70군데 이상 보급되어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성하고 평택에 올해 지금 보급을 하고 올해 9개 정도 시군에 더 보급한 다음에 내년에 한 20개 정도까지 저희가 보급을 할 예정도 있어요. 이 정보가 농민한테 가면 어떻게 되느냐? 농촌진흥청 그 정보를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선생님 농장이 안성시 무슨 면 어디에 있잖아요. 그 농장이 내일 아침 새벽 4시에 서리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방사펜을 트십시오 라는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걸 이용하는 것도 디지털 농업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채소하고 과수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채소는 시설지에서 안정 생산을 위해서 재배 기술 확산을 지원을 하겠고요. 과수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적응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과수도요, 노지에서 재배하지 않고 시설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에서 이번에 사과를 과수원 시설 하우스 내에서 짓고 있습니다. 여기 포천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사과, 배, 반 정도만 하우스 안에 안 들어와 있고 전부 다 하우스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감도 하우스 안으로 들어와 있죠. 포도도 지금 비가를 재배해가지고 하우스 안으로 들어와 있죠. 웬만한 건 다 하우스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우스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저희가 온도, 습도를 제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라든가 기상에 대응해서 저희가 이런 과수도 하우스 안에서 키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수 시설 재배. 축산 양봉인데요. 사실 경기도 농업기술원 미션 중에 축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하고 양봉.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벌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이것도 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응애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맞게 저희가 꿀벌을 키우는 것도 기술을 가르쳐 드리고 있고, 여기 스마트 양봉이라고 해가지고 벌이 잘 죽지 않게 하는 그런 공분도 만들어서 저희가 보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맞춰서 우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 경기도의 역할이고요. 오셨지만 대동 같은 경우는 산업계에서는 농약, 비료, 사료 등 생산 과정의 에너지 효율화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보급해드리는 게 산업계 임무일 것이고요. 농민과 농업인 단체에서는 토양 검정, 시기 등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향상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실제 실천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